전 세계적으로 한국랑 제일 비슷한 유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일 민족이라고. 네. 그러면 그 말이 맞긴 맞아. 단일 민족이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양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보인다고. 한국 분들이 좀 키도 크고 눈치도 크고 유전자인지 먹는 거인지 엄마가 잘 챙기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면 몽골 분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 약간 얼굴이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국격 없는 수다 MC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석사 과정 다니고 있는 칠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9년 차 일본에서 온 민호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박정재입니다. 학교에서 고기화학, 생물지리학 이런 과목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와, 오늘은 느낌이 살짝 다르죠? 원래 다 외국 국기만 있는데 오늘은 한국인 전문가 모셨는데 간단하게 조금 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제 서울대 지리학과 소속의 교수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생물지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생물의 분포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는가 뭐 이런 거 연구합니다. 그런 생물의 분포 형성 과정에서 과거의 기후변화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네. 과거의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가르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오. 서울대 그러니까요. 교수님. 약간 레벨이 좀 다를 것 같고 기대 많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인, 일본인, 몽골 저도 반한국인으로서 뭔가 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너무 외국 사람 같지는 않아요. 친숙하게 느끼는데 피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도 피부색에 있어서 저도 눈 두 개, 코 하나 똑같지 않아요? 그건 인간으로서 저만 왕따 시킬 거예요. 약간 아니 저는 아시아 약간 느낌이 아니- 검정색. 그럼 교수님 물어봐요. 어때요? 아시아 느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저 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도 분하고도 비슷하게 생기신 거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예. 아니면 뭐 아랍 쪽도 들어가고 네. 아프리카, 남미, 스페인 저는 다 들어봤어요. 한국 빼고 다 들어봤어요. 아, 저 솔직히 몽골도 들어봤어요. 네. 약간 중앙아시아 쪽 그 느낌도 네. 나긴 나요. 그렇죠. 해본 적 있어요? 그 유전자 그거 검사하는 거? 안 했어요. 제가 침 뱉어주면 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원래 일본, 한국하고 몽골은 조금 비슷한 느낌 나긴 나나요? 네, 그렇죠.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유전적으로는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아무르강 유역이라고 지금의 중국 동북부 지역이죠. 그 강이 있는데 중국 동북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가 네. 한반도 쪽으로 내려왔고 또 일본으로 건너갔고 또 그 사람들이 몽골 쪽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네. 그 같은 민족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몽골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비슷해진 거죠, 유전적으로. 근데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쪽 서유라시아 쪽에서도 유전자가 들어갔습니다, 몽골 초원 쪽으로. 몽골 사람들은 좀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 서유라시아 유전자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몸집도 더 크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약간 유전자가 비슷한 그렇죠. 네. 약간 어원이 있다. 그러면 한국인 기원 그 강이에요? 거의 100%?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한족 계통 이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 사람들이 또 몽골 쪽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북부 아무르강 쪽 집단이 처음에 이렇게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한족들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퍼져나가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또 그 사람들이 몽골 쪽으로 또 올라가고 인류의 시작이 뭐 아프리카라는 말 있잖아요. 맨 처음으로 가면 그러면은 아프리카부터 시작이죠. 아프리카에서 5, 6만 년 전쯤에 빠져나와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세 갈래로 나눠져요. 한 갈래는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바이카로스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몽골 초원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게 한 2만 년에서 2만 5천 년 전 사이 때쯤이고 세 번째 우리는 동쪽으로 가가지고 동남아시아의 당시에 해수면이 많이 낮았어요. 추워가지고 육지가 많이 드러나 있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 말레이 반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섬들이 다 육지로 한 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어요. 예,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순다랜드라고 부릅니다. 순달랜드.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순다랜드에 도착해서 한 무리는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저쪽에 호주 쪽으로 들어가고요. 한 무리는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당시에 동북아 지역으로 오는데 서해가 또 다 육지였어요. 바다가 네, 중국하고 네. 한반도 사이 서해 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또 번잡하잖아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일부가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만주도 거대한 평야거든요. 거기가 아무르강이 있어요. 그 아무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 추울 때마다 한반도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좀 따뜻해지면 다시 올라가고 주기적으로 한반도 쪽으로
북쪽으로 내려왔고 그 사람들이 섞여서 한국인이 형성이 됐고 일부는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인을 형성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주 쪽에 있던 사람들이 몽골 쪽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 몽골 쪽은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2만 년 전쯤에 몽골 초원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대 북유라시안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네. 유럽인 계통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르강 쪽에서 올라가서 들어갔고 또 중국 쪽에서 올라가서 들어가서 지금의 몽골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엄청 신기한 게 하나 알아들었어요. 네. 근데 아무르칸 강의 이름이 완전 몽골 이름 같아요. 아, 왜냐면 그 아무리라는 느낌. 단어가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화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비슷하게 들려요. 네, 그래서 몽골 설날 때 또 서로 아무르베노 이게 약간 이렇게 인사해요. 덕담처럼, 네. 이게 사실은 아무르강 쪽 있는 그 지역이 퉁구스어라는 언어를 쓰고요. 몽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어 요 세 개의 어가 알타이어 쪽으로 맞아요. 묶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단어가 비슷할 것 네, 같다는 이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들고. 그 말 많이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라고. 네, 네. 그러면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단일민족이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 네. 섞여가지고 네.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서 또 섞였으니까. 그런데 한 4세기, 5세기 한반도에 삼국시대가 형성이 돼요. 국경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이제 정립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고구려 같은 경우도 국경 지역에서만 유전적인 교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3, 4세기부터는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하면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할 그런 수 말씀. 있죠. 그러면 한국인만의 진짜 DNA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유전자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성이나 국민성이 다른 거는 각 지역에 살면서 문화가 그렇게 달라진 거죠. 환경에 맞춰서 문화가 서로 다르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런 외부 영향이 좀 더 크고 유전보. 유전자 영향은 아니고. 그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이 기원이라고 그러니까 조선반도에서 일본에서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에는 수렵체진민의 세력이 셌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농경민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먼 수렵체진민이라고 하는데 세력이 세가지고 한반도에서 건너간 농경민하고 섞입니다. 조먼인. 그래서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유전적으로 약간 다른 이유가 그 조먼인의 그거 들어가 유전자가 있으니까. 10에서 20% 정도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8, 90%는 한반도에서 넘어간 그럼 농민들의 일본에서도 유전자. 그 원주민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뭐 조몬 사람. 원래 수렵체진민, 조먼 수렵체진민이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농경민들이 들어간 거고 그 과정에서 수렵체진민의 유전자가 홋카이도하고 류쿠열도 그쪽으로 밀려나간 거죠. 그래서 홋카이도의 아이누족 조먼의 유전자하고 러시아 쪽 유전자가 섞여서 형성된 원주민이죠. 그런 것도 알려져 배웠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살짝 다르게 생겼고. 네, 달라요. 그리고 오키나와 가면 오키나와 따로 아시아 쪽의 사람이랑 뭔가 비슷비슷한 그런 얼굴 하고 있고. 진짜. 거기도 조먼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양쪽으로 밀려나간 거죠. 네. 특히 홋카이도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랑 제일 비슷한 유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은 근데 조먼 유전자가 10% 20% 정도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북부 지역 빌림성, 요령성, 뭐 흑룡강성 요 세 개 동북 삼성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더 비슷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한족들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만주 쪽에 있던 사람들의 유전자도 변해갔지만 과거로 가면 갈수록 만주 쪽에 있던 사람들하고 한반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가까웠어요.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중국 동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이 일본. 네, 그 다음이 몽골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인, 몽골인, 또 일본인 이 외적하고 성격 특징도 있나요? 그러니까 소양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보인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보면 몽골 사람 보면 다르다, 몽골 사람이다 느끼는 정도라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한국 분들이 좀 키도 크고 눈치도 크고 일본 사람에 비해서? 커요. 예. 유전자인지 먹는 거인지 아니면 엄마가 잘 챙기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진짜 확실히 네, 그거 확실히 느꼈어요. 달라요. 그러면 성격하고 외모 디테일한 거는 비슷비슷해요? 일본 사람 특징이 이렇게 저도 그러는데 그 수용이 이어지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는 한국 DNA라서 여기는 안 나요. 신기하게. 맞아요. 여기가 안 나. 그래서 되게 탐나요. 교수님도 그렇죠. 없어요 저는. 그러면 몽골 분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 약간
얼굴이 조심해요. 아, 이런 모양이 아니라 좀 약간 동그랗게. 동그랗게 물론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몽골인 같은 경우는 약간 서양 유전자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약간 서구형이고 광대뼈가 조금 더 큰 것 맞아요. 같고요. 그거 얘기하려고 기본적으로, 했어요. 예.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느꼈던 거는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확실히 약간 남녀 상관없이 다 뼈가 좀 크고 키도 좀 긴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네, 제가 몽골에서 키가 작은 편인데 여기선 그렇게까지 작진 않은 것 같아요. 광대뼈가 좀 넓어요. 왜냐면 몽골이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겨울에 엄청 춥고 그래서 오래오래 거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 강한 바람 때문에. 아 진짜 가는 바람 네, 때문에. 약간 바람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가설이 몇 개가 있긴 있던데 광대뼈가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발달한 이유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광대뼈가 조금 이렇게 크면은 이게 코를 보호해 준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그냥 가설이고 네. 그다음에 다른 가설은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몽골 사람들이 그걸 많이 씹다 보면은 턱 근육하고 광대 근육이 발달하면서 뼈를 좀 크게 만든다. 근데 제가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거 맞아요. 고기 많이 먹다 보니까 치아도 좀 튼튼하고 옛날 사람들이 여름엔 고기를 안 먹었대요. 약간 유제품들 많이 먹어가지고 치아가 하얗고 튼튼했어요.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겨서 재밌는 에피소드 아니면 기억이 있어요? 약간... 저는 맨날 그런 걸 아, 겪기 진짜요? 있어가지고 너무 약간 한국 네. 사람처럼 생겼어요. 제가 몽골에서 왔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 약간 한국인으로 아, 진짜요? 생각하고. 약간 경상도 느낌이 있죠. 경상도? 사투리 사투리 아. 약간 느낌이. 그런 말 또 들었어요. 이번에 강릉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같이 간 친구들이 약간 벨라루스 친구 한 명, 프랑스 친구 한 명 갔는데 다 저를 한국인으로 보고 약간 한국인 아니었어요? 또 하고 사투리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쪽에 산 적은 없고요. 네, 산 적은 없어요. 아, 제가 그냥 2년 약간 전에 말투. 처음 와서. 2년 됐는데 한국말을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오, 잘해요? 아니. 원래 공부하고 오셨어요? 네, 몽골에서 한국 갖고 진짜 왔어요. 잘하네. 발음이 거의 완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동북아시아 흰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왜 그 말이 있어요? 그 황인종? 구분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보다는 좀 피부가 어둡고 근데 흑인들보다는 밝으니까 그 중간 색을 찾은 게 노란색이 아닌가. 근데 황인종 사이에서도 그 안에서도 얼굴빛은 뭐 다 천차만별이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변화가 보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햇빛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햇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면 얼굴이 투명한 게 유리하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이 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 문제가 생기죠.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퍼져나갈 때는 얼굴이 거무잡잡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쿤달랜드에서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얼굴이 하얘졌을 거예요. 햇빛이 부족해지니까 충분히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점점 얼굴이 하얘지고 아마 몽골 사람들도 얼굴이 꽤 하얄 겁니다. 진짜 아시아인들 흰색 피부를 선호하잖아요. 무슨 이유예요? 사대주의 때문인가요? 사대주의라기보다는 야외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위 계층, 평민이나 뭐 이런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밖에서 자꾸 일을 하니까 얼굴이 점점 까매지죠. 양반 계층의 상위 계층 사람들은 밖에서 일을 안 하니까 얼굴이 하얀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을 선호하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계층 구분이 있으니까 아, 서양인들 때문이보다 그런 네네, 내부적으로 그런 게 더 큰 것 같고 아시아 전체에서 뭐 동남아도 그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얼굴 하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게 현대로 들어오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수십 년 동안 계속 헐리우드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그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죠. 백인 여자, 백인 남성 금발에. 아, 그렇죠. 주인공의 역할이라는 게 뭐 좋은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영화를 많이 보게 되면서 얼굴이 하얗고 좀 더 서양 사람 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그런 얼굴을 선호하게 된 거가 아닌가. 이미지를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쵸. 두 가지 이유가 같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일본하고 몽골도 흰색 피부 좀 선호해요? 우리는 피부 색깔을 그렇게 많이 관심 두진 않아요. 아 진짜요? 네, 한국에서는 좀 하얀 피부 있으면 좀 예쁘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서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 가면 갈수록 흰색 많아지고 선호하는 거는 좀 약간 태닝하는 느낌이 있는 게 좀 공간스럽게 보이고 오히려 매력 네, 매력이 있어요. 있다고 너무 흰 생각해요. 거보다. 너무 흰 것보다는 흰색이면 뭔가
병이 걸렸던 느낌. 아 맞아요 좀 아파 네, 보이고. 우리도 힘이 없는 네. 느낌? 이제 언어를 넘어가면 일본어하고 한국어도 뭐 비슷한 점이 많이 있나요? 비슷하죠. 일단 어순이 똑같으니까요. 음. 몽골어도 어순이. 마찬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두 분이 한국말을 굉장히 아. 잘하는 거고 저 포함해가지고 동북아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는 굉장히 힘들죠. 어순이 완전 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말 잘하시는 게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서 아,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 하셔서. 그래서 야단 많이 쳤으니까 한국말로 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어순이 진짜 지금까지도 솔직히 헷갈리니까. 목적어랑 동사를 바꿔야 네. 되니까 처음에 일본어,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묶여 있었어요. 알타이 어족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몽골어하고 그다음에 퉁구스어 예전에 만주어가 쓰던 언어거든요. 퉁구스어, 튀르키예어 저 멀리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퍼져나간 겁니다. 그쪽까지. 언제 빠져나온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랑 일본어가 알타이 어족에서 빠져나옵니다. 보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좀 많이 다르다. 고리버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순이 비슷하고 조사를 사용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조사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존댓말이 있는 것도 비슷하고. 세타 있는 거. 네 우리도 존댓말 있어. 근데 한국만큼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진 않아요. 아, 몽골에서. 그냥 특별한 자리. 네, 문법으로 존댓말이 쓰는 건 아니라 단어 자체가 그냥 존댓말로. 그 보통 약간 누군가를 부를 때는 존댓말을 쓰고 기상은 안 사용해요. 자주 쓰죠. 특히 비즈니스 쪽에서는 비즈니스어가 나와 있고 자기를 아래에 내려서 하는 그 사람. 경성어. 자기가 내려가니까 경성하는. 아, 자기가. 네, 그냥 윗사람 외에 쓰는 정경어가 있고 두 가지.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배우기가. 한자말로 비슷비슷한 언어가 많거든요. 도로, 일본어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한국어랑 일본어가 비슷하게 느끼는 게 한자어의 발음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한자어를 쓰기 때문에 중국어 같은 경우는 같은 한자를 써도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도 그 역시 어순 때문에 비슷하다고 느끼기 어려워요. 그러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일본어가 한국어랑 더 가까워요? 아니면 중국어랑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이 또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는 어순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한국 신문에도 가끔씩 한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 차이점은 뭐예요? 한국어랑? 문자가 네.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한국 문자랑 일본 히라가나 카타카나 문자가 다르죠. 한글은 자음하고 모음을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음절이 형성이 되죠. 한자의 발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히라가나 카타카나 같은 경우는 음절 문자가 따로따로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외래어 발음하는데 유리합니다. 발음은 음. 여러 발음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한글로. 받침까지 또 있으니까. 받침까지도 있고. 근데 일본 문자는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글자로 쓰기가 어렵죠. 그만큼 발음 수가 많이 없다는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영어 단어 일본식으로 하면 약간 못 알아들을 때 그렇죠. 그렇죠, 단어, 그렇죠. 발음이 그렇죠. 조금 달라지는데 역시 세종대왕국.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 비타 책이 있고 책으로 하는데 발음이 역시 이상하다고 많이 교정해 주시거든요. 그 시간에 있어서 조금 신기했던 거 한국하고 일본은 좀 거리가 있는데 같은 시간대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시간대에 맞춘 거죠. 아, 한국. 원래 네. 아니었는데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것 같고요. 예,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시간대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 그러고 나서 광국 후에도 갑자기 시간대를 바꾸면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일제 청산하자 뭐 해가지고 한 수년간은 8시간 30분 빠른 시간을 쓰는 걸로 바꿨다가 30분 차이로 네, 그렇게? 30분 차이를 두고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제적으로 강하게 얽혀 있고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시간대를 맞추는 게 더 유리하다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킵니다. 지금 영국 시간대보다 9시간 빠른 시간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환했을 때 일어나지만 그냥 어두울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막 설치는 그런 나고야에 가면 여름에 아침 4시에는 해가 뜨고 있어요. 네, 완전 밝아요. 그냥 한국은 낮이죠. 절대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안 그런 떠 일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여름에도 한 5시 40분, 50분 돼야 해가 뜨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동경 쪽이 확실히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네. 동경은 아침에 일어나면 환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두컴컴한데 일어나가지고 네. 막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을 쓰려다가 잠깐 썼다가 아예 별로 효과가 없다. 기본적으로 일찍 일어나니까 그 제도가 없어졌죠. 몽골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해가 6시 반 정도. 여섯 시 한국과 반. 비슷하죠. 근데 해가 치는 거는
몽골에서 좀 한국보다 좀 오래 있어요, 해가. 아 늦게까지. 네, 9시, 10시까지. 네. 영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위도가 높은 지역은 여름철에 낮이 길어집니다. 네네. 겨울철은 밤이 많이 길어지고 영국도 위도가 높기 때문에 네. 여름 되면 아마 낮이 굉장히 길 거예요. 네 9시 반 10시까지 막 네. 밖에서 근데 놀고 겨울 되면 밤이 굉장히 길어지고 되게 짧죠 낮에가. 몽골은 시차가 있어요? 아, 한국은 1시간만 차요. 한국은 여덟 시간. 1시간 일찍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시간대 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몽골도 어두울 때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도가 높아서 여름철에는 밝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여름에. 겨울철에는 완전히 깜깜할 때 맞아요. 예. 한국과 비교했을 때 몽골의 시간대 뭐 계절별 특징은 또 다른 뭐 있어요? 아, 오랫동안 깜깜하긴 한데 근데 한국은 몽골처럼 그렇게 춥진 않아요. 워낙 너무 습하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춥게 느껴져요. 몽골에서는 좀 따뜻하게 입으면 그렇게 춥게 느끼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좀 바람이 너무 춥게 느껴요. 북쪽에서 내려올 때 그 발음은 진짜 살벌한 것 같아요. 춥죠. 한국에. 근데 그게 아주 습하진 않을 텐데. 근데 몽골이 건조해서 그런 아, 것 몽골에 같아요. 비하면은 네, 습할 몽골이 겁니다. 완전 건조해요. 그래요? 네, 비도 많이 안 와. 그 레인 시즌 없어요. 장마철. 네, 없어요. 몽골 초원이 내륙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바다 근처에 있어야 비가 많이 오거든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비가 오기가 어렵고 내륙 한가운데 있으니까 영교차도 굉장히 크고 35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되게 덥죠. 왜냐면 영국은 비슷하면 영국은 35도면 너무 더워. 근데 바람이 그렇게 약간 더운 바람이 아니라서 약간 괜찮죠. 캘리포니아처럼 저기도 온도 높지만 제가 캘리포니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국은 언제부터 쌀을 먹었어요? 이 한국에서 쌀 농사를 시작한 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한 4,000년 전 이후부터 변환경을 시작했을 거라고 보는데 3,700년 전 이후 본격적으로 변환경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게 쌀이 주식으로 된 거는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뭐 이 정도까지 가야 그만큼 쌀은 사실 먹기가 힘든 권력층이나 맘대로 먹을 수 있는 작물이었고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이전에는 제례나 제사 때만 쌀밥을 볼 수 있는 그때는 주식은 그럼 뭐요? 그때는 뭐 다른 조나 수수나 밀이나 뭐 이런 거였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콩 뭐 이런 거. 일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일본도 에도 시대에 들어가야 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이 되고 그 전에는 조, 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쌀은 키우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산지가 많아서 평야가 좁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 키우기 딱 좋은 것 같아. 평평하고 비 많이 오는데 왜 주식 지금까지도 주식 아닌 게 해가 모자라요. 햇빛이 모자라서 그런 거 진짜 있어요. 햇빛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온도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여름철에 강수량이 적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작물 중에 쌀로 갔죠? 유럽 같은 데는 여름철이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 같은 게 잘 자라는 거고요. 생산성이 높은 거고 동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밀, 보리보다는 쌀의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쪽은 쌀이 주식이 된 거고 유럽 쪽은 밀이 주식이 된 거죠. 뭐 일본에서도 쌀이 주식으로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은데 일본 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문구인데 3,000년 전에 야요이 시대 때 조선반도 쪽에서 쌀이 반복 와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에서도 기르기 시작한 것 같고 그것도 한반도를 통해서 네네네 인구도 그렇고 그렇게- 쌀 키우는 방법도 그렇게 그렇고. 됐다고 들었고 일본에서는 또 습기가 많고 비도 많이 와요. 기후가 한국에서 쭉 가서 하루 이틀 뒤에 일본에서도 똑같은 아 진짜요? 비가 그쪽으로 한국에서 비가 가요? 오면 일본에서도 비가 오거든요. 그래도 동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닷가에서 또 습기를 다 받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쌀 키우기가 이쪽의 조선반도보다 좀 쉽게 됐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네. 1978년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네. 그때도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잡곡밥을 먹어라. 쌀이 그때도 부족했고 잡곡밥이 몸에 좋다 훨씬. 예, 그러면서 계속 잡곡밥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80년대 중반 이때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통일벼 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은 벼의 개량에 성공을 하면서 쌀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이 쌀이 충분히 공급이 된 거죠 한국인한테. 그러면서 이제 쌀을 많이 먹기 시작했죠. 그게 최근이네요. 그렇죠. 몽골 주식은 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몽골은 주로 고기랑 유제품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어요. 몽골이 땅이 넓다 보니까 밀은 우리가 직접 자랐기 때문에 밀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오르가닉하고 또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뭐 빵 같은 거 만들어요? 네, 빵도 만들고 음식도 직접
해 먹고. 오. 근데 주식이라고 하면은 주로 고기랑 유제품. 아 진짜? 네. 그게 주식. 그러면 고기 먹으면서 그냥 반찬으로 밀을 먹어요? 몽골 음식들은 주로 다른 나라들 음식들보다 양념이 적탕 같은 음식도 만들어도 양념을 많이 넣지 않고 좀 싱겁게. 네, 주로 고기를 많이 넣어서 볶음하거나 약간 탕 만들거나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채식주의자면 큰일 나겠네요. 없는 것 같아요. 채식주의자. 아 있죠. 무조건 우리가 고기가- 유목민들이니까 옛날부터 고기를 먹어왔는데 지금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을 네. 해오니까. 네, 수입을 해오고 면도 있어요? 갈국수 같은 거. 네, 다 있죠. 근데 주식 쌀 아닌 그리고 게 약간 살도 먹어요. 네. 의외였어요. 약간 맨날 먹진 않아요. 맨날 살 먹는 게 몽골 사람 몸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몽골 초원에서는 밀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추우니까. 춥고 건조하니까요. 쌀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밀은 건조한 지역에서 더 잘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밀이 고기 다음에 그런 중요한 식량이 됐을 것 같아요. 몽골에서. 밀이 많이 있으니까 맥주도 많이 네, 생산해요? 맥주도 오 돼요. 맛있겠다. 몽골 맥주 맛있겠다. 맛있어요. 집에서도 만들어요? 아니요. 맥주? 그 정도 아니에요. 옛날 그 정도는 옛- 아 우유로는 술 만들어요. 집에서 마루유로 마루주라고 해가지고 아이락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숙성시켜서. 네 집에서. 오. 근데 유목민들만 만들 수 있어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 못 하는데 시골에 가면은 어디든 구할 수 있어요. 맛은 어때요? 맛은 약간 쓴맛인데 완전 막걸리처럼 생겼어요. 세요? 도수는 세지 않아요. 완전 술은 아니기 때문에 아. 자기네 만들 마우주는 그냥 애들도 먹을 수 있는데 와인처럼 오래 이제 보관할수록 좀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국에는 진짜 김, 이, 박씨가 너무 많잖아요. 김씨는 진짜 많죠. 그 이유는 뭐죠? 조선 후기가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부패한 관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상인들이 양반 계급을 돈을 주고 샀어요. 부패한 관리들부터 샀는데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들한테 주고 그 양반 계급 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양반이었다라는 것을 포장을 입증을 포장을 해야 되죠. 입증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족보를 조작을 합니다. 족보 가짜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성을 골라야 되죠. 그 당시에 유력한 성들이 김씨, 이씨, 박씨가 많았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 김씨, 이씨, 박씨 성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갑자기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북한에도 많겠네요. 북한에도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서 성이 한 300개 정도 있대요. 진짜 300개. 약간 네, 많이 그러니까 없는 뭐 성들까지. 양궁이라든지 그쵸. 두 글자 성 네, 네. 분도 있고 아닌데 일본에서는 그게 30만 개 정도. 30만 개? 와. 근데 이것도 뭐 성이 메이지 시대에 모든 평민들이 성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마음대로 아니었어요. 원래는 없었대요. 성이 없었던 사람들이 나라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성을 붙이자 생각해자. 그걸 하자고 알아서 해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럼 뭐 윌리 왈리 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빠라비리봉 나는 피터 빠라비리봉. 근데 그거는 안 되고 약간 한자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영 한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흔한 성들은 뭐 있어요 지금? 흔한 성은 뭐 다나카 유명하죠. 다나카, 스즈키, 또 와타나베. 그러니까 조선도 보면은 양반들만 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공명첩, 양반 계급을 산 사람들은 성을 어떻게든지 골라야 되는 상황이죠. 자기는 성이 없었으니까 원래는 김씨, 이씨, 박씨를 많이 골랐다. 없는 그렇게, 상태에서. 예, 없는 상태에서. 일본하고 비슷한 거죠. 일본도 갑자기 이제 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느 순간. 그럼 몽골은 뭐 흔한 성 뭐 있어요? 우리는 성씨 있어요. 근데 신분증에만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이름이 성이에요. 아버지 이름? 네, 그래서 만약에 저를 부르면 약간 제 아버지 이름이 깜바트르이거든요. 그래서 깜바트르의 칠문이라고 불러요. 90년대쯤 때 우리 또 이제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90년대? 조건도- 네, 오, 최근에요? 네,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징기스칸 그 후예들이 성에 이제 멀쩡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로 많이 그런 성을 가졌어요. 만들었어요. 네, 징기스칸이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게 그렇죠.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 몽골 제국이 차지했던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남성의 8%가 징기스칸의 Y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진짜 네. 그만큼 퍼뜨린 거예요. 엄청나게 퍼뜨린 거죠. 자기 씨를.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런 유전자를 스타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5,000년 전에도 스타 클러스터가 있었어요. 이쪽 흑해 카스피해 위에 그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민 집단의 어떤 리더였겠죠.
그 사람이 집단을 끌고 막 정복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인도 유럽어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국도 가고 아일랜드도 가고 인도도 가고 이란도 가고 다 퍼져나가요. 그 5,000년 전에 어떤 인물이 엄청나게 많은 자기 씨를 퍼뜨렸는데 그것도 유전자 분석하면 나와요. 오, 징기스칸보다 더 오, 많이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진짜. 5,000년 전 사람. 와, 옛날에 그런 대단한 인물 한 명 있으면 예. 최대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나 그 유목민 집단의 리더나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시대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일본에서 그 성씨를 통해서 그 가문인지 아닌지 약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렇죠. 손마다 가문 같은 게 것도 만들었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시대 약 1000년 전도 성이 그 다이라라든지 헤이케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문까지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에도 시대까지 가는 사이에 무사가 많이 생겼잖아요. 성이 정해놓고 거기에 가문까지 해놓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 딱 봐도 네, 그건 안 아는 네, 거예요. 가문 있는 집이 많아요. 아직도. 일본 가면 그 그냥 집이 있죠. 집에다가 이름이 있어요. 스즈키 타나카 써 있는데 거기 위에 가문이 있어요. 아직도. 그럼 그 귀족 가문이 지금 뭐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 유리한가요?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몽골에도 어떤 이름에 대한 특이한 문화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애가 태어나면은 애한테 이름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살이 가득한 이제 그 컵에다가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넣어요. 작은 종이로. 네, 장종이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다가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이름을 애한테 주고. 아 진짜.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많이 그렇진 않아요. 이 상황에는 어떨 때 일어나면은 부부가 서로 약간 이름 줄 때 갈등이 네, 있을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름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밌네요. 아직도 하는 가족들 종종 아직도 하는 있고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봉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 날씨 어때요? 네, 몽골도 이제 계절이라 굉장히 긴 차이는 없는데 몽골에서 특히 여름이 너무 짧아 느껴져요. 네, 짧게 짧아요? 느껴지고 얼마나 짧아요? 너무 빨리 추워져요. 5월에도 눈이 오고 원래 한국에서는 5월부터면 완전 여름이잖아요. 근데 몽골에서 5월에도 이제 바로 눈이 오고 바로 다음 날에는 더워지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리고 가을에도 겨울만큼 좀 추워지는 거예요. 한국 겨울이 몽골 가을 같은 약간 그런. 네. 그럼 여름에는 기온이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요? 거의 35도. 그래서 덥긴 더운데 그냥 짧게. 딱 7월, 8월 여행 갈 때 딱 좋아요. 전 일본에 좀 약간 키린 있잖아요. 맨 위쪽에서 오키나와 아래쪽에까지 한 3,000km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나고야 중반 지역, 일본의 딱 가운데 쪽의 지역인데 거기랑 비교하면 한국은 겨울에 너무 추워요. 아 진짜. 네, 근데 옛날에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2006년도에 왔는데 그때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또 무덥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와. 근데 점점 요즘에 되면 여름에도 뭐 너무 덥고 습기도 많고 힘들어졌어요. 많이. 일본하고 비슷해졌죠. 네, 그러니까 일본 여름에는 좀 습기가 많아가지고 뭔가 무더운 느낌? 수분이 뭔가 붙어 있는 느낌. 네, 근데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리고 확실히 사계절, 그 3개월이라고 인식해도 되는 정도. 일본은 네, 3개월, 봄, 여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완벽하네. 그런 식으로. 네, 완벽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네. 그렇게 느낌이 한국에서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봄에 좀 짧고 그리고 가을도 짧고 그런 느낌 좀 나요. 그러니까 여름이 더 뜨겁게 느껴지고 겨울은 더 춥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겨울에 습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뭔가 체감 온도가 너무 낮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겨울에 더 춥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 온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잠깐 동안 추운 날씨가 가끔씩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거 뭐 1970년대, 60년대 이때만 해도 한강이 항상 얼어있고 그랬거든요. 겨울철 굉장히 온도가 낮아가지고 지금 그때에 비하면 겨울철 온도가 많이 올라간 건데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 대기 상층부에 제트기류라는 게 있어요. 제트기류가 느려지면서 계속 그 북쪽의 차가운 기운이 남쪽으로 더 자주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추위가 오는 게 아니고 잠깐 있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잠깐 추웠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잠깐 추워질 때가 평소 때는 따뜻한 겨울이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춥게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겨울도. 평균 온도는 네, 확실히 네,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온돌. 한국에서만 있는 그런 난방 시스템. 집에 따뜻하니까 아, 밖에 밖에 춥게 나가면 느끼. 춥게 느끼는. 일본의 집도 춥거든요. 이번에 일본에 면접 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집에 추우니까 판소기 있죠. 판소기에 전기를 붙여가지고 어? 여기만 따뜻해. 전기 반석이 있어요. 네, 전기 반석이 있어. 와, 그러면 작은 전기 약간 이불처럼. 이만큼 진짜. 우와. 근데 일본도 홋카이도 같은 데는 난방이 잘 되는 아, 집들이 있을 거기 것 같아요. 가면 그 창문도 이중으로 되어 아, 있고 네. 그거는 저기만 잘 그래요. 네, 난로도 있고. 추우니까. 홋카이도는 한국보다 훨씬 추우니까. 전체 유라시아를 놓고 봤을 때 사실 홋카이도 위도가 프랑스 남부 위도거든요. 근데 프랑스 남부면 따뜻하잖아요. 홋카이도는 굉장히 춥잖아요. 항상 보면은 대륙의 동쪽이 아주 뜨겁거나 아주 춥거나 계절에 따라서. 근데 대륙의 서쪽은 연중 기온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강수량의 변화도 많지가 않고. 근데 이쪽은 겨울은 춥고 건조하고 여름은 뜨겁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네, 그러니까 이쪽이 사람들 살기에는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극을 계속 받으니까 머리 같은 게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뭔가 해야 되죠. 계속 예. 대비가. 그리고 생활력도 좀 강해질 수 있고 오.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한국 날씨는 진짜 외국인들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 진짜 덥다가 겨울에 막 롱패딩 막 사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한국 누리꾼 인터넷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1월에 얼려 죽인다. 또 2월에 얼려 죽인다. 3월에는 환절기 감기로 죽인다. 4월 황사로 죽인다. 5월 잠깐 살려준다. 6월 굽기 시작한다. 7월에 물 좀 붓고 8월 삶아 죽인다. 9월 삶아 죽였으니까 뜸 들인다. 하고 10월에 환절기 때문에 또 죽인다. 11월 잠깐 살려준다. 하고 12월에 또 얼려 죽인다. 어떻게 어머, 생각해요? 5월이랑 11월밖에 없잖아요. 그 두 달이 제일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님? 겨울철에 바람이 좀 세게 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아도 바람이 세게 불면 훨씬 춥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날씨도 최근에 있었는데 그때 밖에 잠깐 나가면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온도는 아주 쌀벌하지 네, 않았어요. 사실은 뭐 아주 낮아봐야 영하 10도에서 15도 정도 그 사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몽골에서는 그거는 거의 정도까지? 가일. 진짜? 그렇죠. 이 정도는 가일이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요? 33도? 영하 네, 영하 33도? 33도. 어떨 땐 35도. 그리고 시골에 가면 더 추운 지역은 4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안 춥게 느껴져요. 그만큼 추워지니까 우리가 또 알아서 너무 잘 입으니까. 네. 그때는 밖에 안 나가죠.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아, 추워요. 40도 정도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보통은 약간 28도, 25도 이 그래도. 정도는 또 집에서 나가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또 학교 가고 이렇게 목도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썹이 얼어요. 이렇게 속눈썹이. 그러면 영하 15도 정도 되면 이 정도면 따뜻하네 이렇게 느끼겠네요. 네, 오늘은 좀 괜찮네. 약간 신기한 게 패딩 입으면서 슬리퍼 신어요. 그래서 양말 없이 또 어떻게 이렇게 롱패딩에 또 반바지 그럴 네. 때도 있고. 교수님 생각에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한국인의 멘탈 좀 단단해질 수 있었다. 약간 연결돼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절의 차이가 크고 특히 대륙의 동안에 붙어 있다 보니까 계절풍, 그러니까 우리가 몬순이라고 하는 그런 기후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서 아주 습하고 뜨거운 열하고 수증기가 계속적으로 반도로 공급이 되고, 겨울에는 반대로 북서계절풍이 시베리아로부터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그런 바람을 한반도로 그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건조하고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습하니까 계절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연교차는 커요. 상당히 크지만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건조하니까 여름이 견디는 게 네. 괜찮죠? 네. 여러분 괜찮아요. 온도가 높아도. 맞아. 한국 5월은 몽골 여름이에요. 그럼 여행 갈 때는 여행 갈 때는 여름에 가야 되네요? 네, 여름에 몽골 가면 좋죠. 좋죠. 그러니까 몽골이 연교차가 커서 겨울하고
여름에 기온 차이는 많이 벌어지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괜찮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은 견디기가 힘들잖아. 너무 습해가지고 마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 정도 수준의 기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그런 날씨 상황 자체가 너무 정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적응력을 좀 키우지 않았을까. 또 가을하고 봄은 일교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10도에서 그렇죠. 15도까지 일교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 차이가 커서 막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되는지 헷갈리고 아침마다 항상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옷을 여러 개 입고 나갔다가 다 벗고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적응력을 좀 키우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 늘 이랬어요, 날씨는? 뭐 고조선부터 오락가락했어요. 네, 항상 그랬고 이게 대륙의 동안에서 몬순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대륙의 서안,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쪽은 연중 그 바다 쪽에서부터 편서풍이 계속 불거든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유럽 쪽은 바다는 온도가 빠르게 오르거나 빠르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영교차나 계절의 차이나 이런 게 거의 없죠. 많이 없죠. 살기가 좋죠,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륙의 서쪽하고 동쪽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조금 겨울은 따뜻해지고. 그렇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도 많이 온도가 올랐고 여름에 우리 열대야 일본도 열대가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장난 아니에요. 일본은 이제 40도 넘어간 지역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온난화가 너무 심해서. 그다음에 폭우, 비도 예전보다 그쵸. 훨씬 갑자기 많이 내리고요. 그러니까 홍수도 되고 네, 갑자기. 네. 그렇죠. 갑자기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쏟아지고 그게 저 밑에 남쪽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꺼번에 폭포같이 비 쏟아질 때 같이 네. 최근에는 그런 형태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또 태풍의 강도도 굉장히 세졌죠, 과거보다. 일본은 태풍의 영향을 한국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죠. 많이 오니까. 이게 꼭 일본을 지나서 한국으로 오거나 아니면 대만을 지나서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자연재해로부터는 조금 안전한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쓰나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많이 막아주고 그렇죠. 있죠. 네, 그 네. 옆에서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한국인은 약간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강한 생존력이라는 게 이 한반도 땅이 크지가 않고 평야지대도 좁고 그다음에 자원이 풍부한 그런 지역도 아니거든요. 일본도 뭐 산지가 많은 편이고 하지만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많았다. 뭐 한국보다는 좀 자원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었고 그런 자원의 부족, 땅덩어리가 작은 거 그런 한계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협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가난하니까 절약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서 국민성이 된 것 같아요. 민족성 혹은 국민성이 된 것 같고 원래부터 오랫동안 유교 문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하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지적 수준도 높아질 수 있었고 그게 문화의 빠른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조금 예외지만 몽골도 상당히 사실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죠. 내륙에 있다 맞아요. 보니까 없고. 바다랑 연결이 돼 있어야 뭔가 유리한데 네. 내륙에 있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근데 한국이 많이 발달하는 것보다 일본은 약간 그런 게 많이 없어요. 30년 동안 물가도 안 올라가고 요즘에 일본 정치가들이 너무 지구온난화 얘기했는데 요즘 진짜 세계적으로 큰 이슈인데 한국에서 조금 덜 체감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지구온난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지구온난화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아까 말했지만 영교차가 크고 일교차가 크고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계절 차이가 크고 가령 뭐 거의 5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 온도가 사실은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얘기할 때 산업혁명 이후로 뭐 1.1도 올랐다 지금 1.2도 올랐다 그리고 1.5도 이상 오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고 2도 이상 오르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 일교차가 10도 15도 이상 나고 영교차는 막 50도 가까이 나는 나라에서 1.1도 오르고 1.2도 오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못 그러니까 느끼죠. 이거 이 정도 오르는 거
나중에 뭐 2도 오르고 3도 오른다 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과학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AI도 막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호들갑이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라고. 네. 그것도 말이 되는데요. 옛날부터 그러면 고난이도 한국의 날씨 막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만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일본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날씨 영향을 받았을 텐데 초빙기라고 얘기합니다. 리틀 아이스 에이지. 좀 추웠어요. 조금 추웠습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근이 있었어요.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뭐 아메리카도 그렇고 기근이 많이 돌았던 시기고, 우리나라도 17세기 후반에 큰 기근이 을병대기근, 경신대기근이라고 큰 기근이 돌아가지고, 경신대기근 같은 경우는 그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진짜? 있거든요. 당시에 100만 명 정도면 상당히 비중이 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그냥 떠돌아다니거나 도적대가 되거나 이렇게 막 그런 사회 변동이 있었고, 그 기근이 왔던 게 기본적으로 소빙기라고 하는 그런 추운 시대가 태양 활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 활동이 저조해졌어요. 그러니까 흑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스팟 수가 줄어들면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좀 줄어들면서 지구의 온도가 좀 떨어져요. 이게 뭐 한반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 화산이 많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많이 폭발하면 또 화산에서 방출되는 물질 때문에 막이 만들어져가지고 에어로졸, 이게 햇빛이 가려져가지고 지표의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1350에서 1850년 사이가 추웠는데 특히 17세기가 추웠어요. 맞아요. 그 일본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기금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네, 왜냐면 한국에서 날씨가 바뀌면서 일본에서도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비슷하게 바뀌는 거니까. 아. 같은 비슷한 나라 지역이 있으니까. 일본은 에도 4대 기근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 4대 기근. 그 중에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맞아요. 있었는데, 덴메이. 네, 덴메이 대기근이 1782년부터 87년. 7년인가? 네. 네, 그때 한 5, 6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게 사실은 아이슬란드에서 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게 아이슬란드부터. 네, 기폭제가 돼가지고 기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덴메이 대기근이 있었죠. 근데 한국에서는 정조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조선 그 500년 기간 중에 가장 뛰어난 왕 그러면 세종 다음에 정조입니다. 그 정종이 통치를 할 때 일본에서 덴메이 대기근이 있었지만 조선은 괜찮았어요. 기후가 안 좋았지만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또 중요했다는 거죠.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같은 게 튼실하게 갖춰져 있어서 기후 환경이 안 좋아져서 식량 사정이 안 좋아졌을 텐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고 대처해서 그런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볼 너무 수가.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정조가 민생에 힘썼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펼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본하고 몽골에도 날씨 때문에 역사가 약간 뒤바뀐 그런 사건들이 있나요?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수해, 뭐 태풍도 오고 지진도 막 자꾸 일어나고 그 화산 폭발. 그러니까 없는 해가 없는 정도 뭔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쪽에 교과서를 좀 보면 기금이라든지 그런 지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사건은 없는 것 같고, 약간 날씨 때문에 겨울에 유목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 너무 추울 때는 이제 가족들이 죽고, 이제 겨울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고기 살 때 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우리 역사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날씨가 워낙 이렇게 많이 바뀌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우니까, 그래서 우리가游牧 생활을 시작하진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겨울에 옷이 다르고 여름에 가는 곳도 다르고. 이목을 하죠. 움직이면서. 네,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여서. 사실 일본하고도 관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몽골이 사실은 정말로 전 지역을 다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죠. 이게 13세기죠. 1200년대. 그때 고려도 거의 점령당했고, 그 다음에 일본을 점령하려고 여몽 연합군을 조직한 다음에 일본으로 떠나거든요. 네, 대한해협을 이제 쫙 건너는데,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태풍이 와요. 네. 그때가 13세기가 그 전에 중세온난기라고 따뜻한 시기가 있었고, 중세온난기 때 스칸디나비아
하고 유틀란드 반도 그 덴마크 쪽에 있던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 가서 거기서 그린란드로 가고 또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뉴펀들랜드 거기서 따뜻해가지고 막 바이킹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때 중세 온난기가 1200년부터 끝나면서 소빙기로 들어가는 그런 기후 전환기가 13세기예요. 1200에서 1300년 사이. 동아시아 지역은 엘니뇨가 강하게. 근데 엘니뇨가 오게 되면은 태풍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거는 사실은 뭐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태풍이 강해져가지고 횟수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강도는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13세기에 강력한 태풍이 두 차례가 왔는데 하필이면 몽골군이 2번 공격을 했어요. 일본을 공격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태풍이 두 번 와가지고 다. 함대가 그냥 초전 박살이 납니다. 공격도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몽골군이 쳐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일본은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몽골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배워요? 근데 약간 초등학교 때는 배우진 않고 저는 한국학과였으니까 한국학과에서 배우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날씨도 이제 영향을 줬다고 들었고 또 배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고 그런 역사를 배웠어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13세기에 징기스칸이 왜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가? 이것도 최근에 연구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13세기에 한반도는 막 건조해지고 있었거든요. 몽골 초원은 반대로 습해졌어요. 초지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초원지대에 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그렇죠. 몽골군의 주력은 말이니까 말 먹일 풀이 풍부해지니까 군대의 힘이 강성해져가지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른 지역을 정복할 수 있겠다 해서 징기스칸이 환경이 좋아진 그 시점부터 주변을 침략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랑 관계 있는 거죠.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은 징기스칸은 그 유목민족들하고 관계 있는 국가들은 징기스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대단했죠. 그 많은 땅을 진짜 본인이. 그래서 유전자에 8% 들어가 있다고 의 하시잖아요. 남성의 8%가 징기스칸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국과 비슷한 유럽 나라도 또 있나요? 굳이 찾자면 저는 아일랜드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영국 옆에 있는 섬. 아일랜드. 예. 한국은 사실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공경을 겪었고 일본에 점령당하기까지 했었고 아일랜드는 사실 영국에 많이 당했죠. 스탈당했고 착취당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아일랜드나 민족주의가 오. 강하죠. 민족주의 성향이. 물론 동북아의 중국, 일본, 한국이 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일랜드 사람들. 기네스. 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친구 중에 아일랜드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같은 그룹에.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펍에 한번 갔었어요. 정말 거기는 아일랜드 사람들만 오는 되더라고요. 술로 그냥 통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술을 기네스만 먹더라고요. 또 진짜 아일랜드 사람답게. 기네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술 좋아하고 시끄럽고 모여서 노는 거 좋아하고 한국 사람하고 아일랜드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꿈도 있고.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애가 3명이었는데 와이프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자기 부모님하고도 같이 살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대가족. 진짜 한국처럼 옛날 한국. 네, 가족들끼리 굉장히 자주 만나고 그런 것도 한국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약간 그런 얘기 있어요. 아일랜드 사람들 좀 가족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네, 비슷한 점들이 있네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자기네들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만약에 웨스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모적으로는 좀 닮았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몽골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또 전통도, 있어요. 네. 그 몽골은 티베트 불교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아, 그 네. 티베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불교 믿는 사람들만 약간 티베트 이름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 옛날 부모님 시대, 할아버지 시대도 티베트에서 번역해온 몽골 이름들을 갖고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건 아예 다른. 제가 읽었던 거는 약간 네이티브 아메리칸 사람들이랑 DNA가 비슷하다고 그런 아티클 몽골? 맞아요. 제가 아까 고대 북유라시안 얘기했었는데 중동에서 세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북쪽으로 이동해서 바이카루스 쪽에 한 2만 년 전쯤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아무르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그 다음에 베링 해협을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하고도 몽골 사람들하고도 유전자를 공유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에는 그 대만 사람? 섬나라, 똑같이 섬나라고 음식도 비슷비슷해요. 뭔가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맵기 매운 음식도 많이 있지만 한국에 쓰는 된장 간장랑 다르게 대만에서 쓰는 된장 간장은 좀
일본이랑 맛이 좀 비슷비슷한 오, 것도 있죠. 진짜. 네. 제가 봤을 때는 대만에 가면 정말 일본하고 느낌 비슷하더라고요. 사람들도 좀 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외향적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느낌이 이렇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그런 비슷비슷한 문화가 네, 있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날씨는 예전보다 진짜 그 변화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지구온난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나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상 이변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겨울철에는 올해는 좀 눈이 많이 왔지만 사실은 최근 수년 동안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가물어져서 매번 겨울마다 산불이 일어났고 사실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무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복합적인 재해가 겨울철에 일어나고 여름철에는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남역 침수되고 큰 태풍이 막 몰려와서 바람 피해도 입게 되고 거기 때 강남 쪽에 있었거든요. 강남 살았었거든요. 물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우산 쓰고 있어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산을 참 좋아해요. 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우산 안 쓰고 다니잖아요. 잘 아시죠? 네. 네. 전체적으로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봄 가을은 짧아지고 있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겨울은 굉장히 춥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겨울도 좀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 짧아지고 겨울도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혹한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겨울도 따뜻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겨울하고 여름, 봄, 가을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는 느낌은 이제 과거의 여름 날씨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고 과거의 겨울 날씨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아, 그렇게 비유가 네, 확실히. 봄, 가을도 마찬가지로 쾌적하다고 느끼는 계절의 길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일본하고 몽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죠? 비슷비슷하죠. 일본에서도 여름 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열대야가 작년에 도쿄 쪽에서도 한 100일 넘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 100일이요? 네, 아까 한국에서 똑같지만 그 봄에 줄여지고 있고 가을에도 줄여지고 있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밖에서 못 놀아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아, 진짜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나가고 아.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가고 애기는 밖에서 놀아야 잘 놀잖아요. 요즘은 약간 가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겨울이 좀 짧다 생각했어요. 완전 추울 때는 12월 중간부터 2월까지는 완전 좀 덥고 그 이후로는 좀 괜찮아. 아, 그게 제가 짧아요? 느껴서 네, 아, 진짜. 네 그건 짧죠. 왜냐면 몽골은. 몽골에서 진짜 11월 되면은 완전 겨울이 돼가지고 그 2월까지 계속 너무 춥다 보니까 근데 몽골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약간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 온도는 좋아지는데 네. 가물어지는 게 문제겠죠. 아, 가물어지면서 비 덜 올 거예요? 지금도 네, 사실은 맞아요. 건조한데 더 가물어지면은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거기 사실은 내몽골부터 해가지고 고비 사막이 있는 데거든요. 네. 몽골 남쪽에 여기서 황사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하고 중국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되겠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 하지만 온도 측면에서 보면은 몽골 같은 경우는 겨울에 좀 살기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좀 덜 추워지는 덜 것 추워지니까. 같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사막화되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각 지역에 맞게끔 적응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도가 빠르게 오르게 되면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하는 과정이 누구나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오래 걸리죠.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 다 힘들고 맞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적응하기 힘들어요. 네. 부자들은 괜찮아요. 사막화 때문에 원래 있었던 강들도 이제 좀 없어지고 여름에는 그런 이미. 것 같아요. 네. 뭐 올해도 여름이 길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길면 다시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조언도 네. 주시고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세계 지도부터 외우고 오겠습니다. 아, 예. 저번에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안 외우고 왔어요. 좀 해야 돼요. 다음부터 다른 일본 친구 부를게요. 교수님. 다음에 안 바쁠 때 불러주시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제든지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